포악한 일제가 마지막 발악을 하던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2월 16일 민족 시인 윤동주가 보름 후 3월 7일에는 청년 문사 송몽규가 일본의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같은 나이 쌍생아 같은 삶을 함께 걸어왔던 고종사촌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9, 가장 빛나던 때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돌풍은 꼭 10년 전 19살 때인 1935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해에 그들에게는 기쁜 일과 두려운 일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우선 기쁜 일은 송몽규가 동아일보 신춘문예 꽁투 부분에 당선된 일이었습니다. 중학생 신분으로 어른들과 문학 청년들이 겨루는 신춘문예에 응모한 사실도 그렇지만 숟가락이란 소재와 묘사 또한 어른스러웠습니다. 더구나 1930년대의 신춘문예란 요즘보다는 훨씬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던 문단의 등용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봄봄의 작가 김유정 역시 같은 해 조선일보의 소설 소낙비가 당선돼 등단합니다. 하지만 이해 초부터 중마고우들인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익환은 평양 숭실중학교로 편입해 갑니다. 윤동주는 9월 1학기를 마치고 숭실중학 3학년으로 전학을 갑니다. 친구들 모두가 학교 진학에 관심을 가질 때 송몽규는 동양사와 국사 한문을 가르치던 명의조 선생의 뜻을 따라 중국행을 감행합니다. 명의조 선생은 당시 조선에서는 아주 드물게 동경제대 동양사학과를 중퇴하고 은진중학교에 온 분이었습니다. 일본 자료에는 1910년대 연해주에서도 독립관계 활동을 한 분이었습니다. 은진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전설적인 노교사였던 명의조 선생이 송몽규를 중국으로 보냈고 송몽규는 바로 남경에 있는 중국 측 군관학교, 즉 낙양군관학교 한인반 2기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역사 팩트만 채널에서 새롭게 발굴한 일본 경찰 자료 김구일파 특무대원 검거 자료에 보면 명의조 선생이 김구 특무대원 관계자로 기소유예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로 봐 어떻게든 명의조 선생이 송몽규의 군관학교 입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송몽규의 중국 현지 안내자 역할을 했던 은진중학교 선배 최성우, 즉 현철진의 체포신문 기록에 의하면 현철진은 1935년 2월경 날짜 미상 군관학생 모집의 목적으로 조선인 학생이면서 성적 우수자는 남경으로 꼭 오길 관비 입학의 길이 있음 이라는 기사를 투고하여 이를 경성에 있는 조선일보에 게재케하고 은진중학생 송몽규 및 전용섭 2명을 남경 성내 고안리 1호의 특무대로 동행 가입시키고 바로 이봉창 윤봉길 거사 후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이름을 바꾼 그 특무대에 가입시킨 것입니다. 그 후 현철진은 자기의 선후배인 은진중학교 출신 7명을 포함 모두 11명을 특무대에 편입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히 살펴볼 것은 현철진의 진술대로 송몽규가 관비 유학이라는 유혹 때문에 남경으로 갔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불과 2기에 그친 낙양군관학교에 유난히 은진중학교 출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민족의식이 높고 철저히 독립의지를 가르쳤던 은진중학교 출신들은 이런 독립운동의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는 전통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열혈 청년 행동주의자 송몽규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1936년 결국 윤동주와 문익환은 숭실중학교에 대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자퇴하고 영종으로 돌아옵니다. 송몽규는 중국 제남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번적진 함경북도 웅기경찰서로 압송됩니다. 그 후 9월 14일 거주 제한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웅기를 떠나 영종으로 돌아옵니다. 세 사람은 물론 주위 모두를 집어삼킨 악몽을 해치고 모두 언제 그랬느냐 싶게 또 열심히 학업에만 전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대학 시절은 송몽규와 윤동주에게 있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비추는 햇살이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싱싱한 젊음을 되살려줬습니다. 윤동주의 연전 시절과 시인으로서의 충만함은 많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송몽규의 생활은 가끔 윤동주의 활동 속에 섞여 있을 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942년 3월 드디어 굴욕스런 창씨 개명까지 해 두 사람은 일본 유학을 떠납니다. 일본에 가 더 공부하여 우리 민족을 위한 힘을 기리겠다는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1943년 일본으로 건너간 지 1년 만에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맙니다. 7월 10일 송몽규는 특고경찰에 의해 시모가모 경찰서에 검거됩니다.
윤동주와 당시 제3고에 다니고 있던 조선인 청년 고희욱도 나흘 후인 7월 14일에 검거됩니다. 이때 윤동주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 짐을 모두 붙여놓고 차표도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철원 출신 고희욱은 졸업시험이 끝나기 바로 하루 전날 아침 등교 준비를 하다가 검거됐습니다. 취조 중에 확인된 것은 요시찰 인물인 송몽규와 우리 민족의 장래인이 독립운동인이 하는 말을 하며 가까이 지낸 이유였습니다. 일본 경찰과 그 앞잡이가 1년 동안 철저히 감시하고 모든 이야기들을 모조리 엿듣고 미행해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숙방 불이 몇 시에 꺼지고 어느 날 어느 식당에서 윤동주, 고희욱과 어떤 회식을 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과 사실들은 고희욱의 증언과 사상월보에 실린 송몽규의 판결문에 나옵니다. 송천 몽규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사건, 조선 독립운동 판결. 그렇습니다. 조선 독립운동.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만나고 나눈 말이 큰 죄가 된 것입니다. 1944년 3월 31일 경도지방재판소 제2형사부는 윤동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출감 예정일은 1945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보름 후 경도지방재판소 제1형사부는 송몽규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미결 구류일수 120일을 빼주지 않아 출감 예정일은 1946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송몽규와 윤동주는 판결이 확정된 후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다는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송되어 감옥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감된 지 채 1년도 안 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북간도 고향집에 당도했습니다. 사망 통지 전보가 온 날은 공교롭게도 어른들이 모두 교회에 나가 있던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2월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지러 오라. 급히 아버지와 당숙인 윤영춘이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는 일본 본토와 현해탄에 대한 미군의 폭격이 너무 심할 때이고 여행 수속도 무척 어려울 때였습니다. 일본의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온 전쟁통인데다 북간도에서 후쿠오카까지의 길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떠난 직후 감옥으로부터 뚱딴지 같은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동주 위독함, 원한다면 보석할 수 있음, 만약 사망 시에는 시체를 인수할 것, 아니면 구주제국대학의 해부용으로 제공할 것임, 속답을 바람. 미리 인쇄된 양식의 필요사항만 기입된 통지서였습니다. 거기 쓰여진 병명은 뇌일혈이었습니다. 사망 전보보다 늦게 10일 걸려온 보석 신청 통지서는 허망함과 함께 더욱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윤동주가 후쿠오카 형무소에 있는 동안 그를 면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동주의 시체를 찾으러 간 아버지와 당숙은 죽은 동주는 후에 찾기로 하고 산 사람부터 먼저 찾아야겠다고 결정하고 송몽규의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송몽규는 2년 전 특고에 의해 교토에서 체포된 이래 이때 처음으로 아는 사람과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면회 모습을 윤영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반쯤 깨진 안경을 걸치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어떻게 용케도 이렇게 찾아왔느냐고 여쭙는 인사의 말소리조차 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꿈같은 소리였다. 입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니 잘 들리지 않아서 왜 그 모양이냐고 물었더니 저놈들이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맞았더니 이 모양이 되었고 동주도 이 모양으로 하고 말소리가 흐려졌다. 물론 이때는 우리말로 주고받은 것이다. 이것이 송몽규하고도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최근 송몽규의 이 증언과 같은 규수 제국대학 의대 인체실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음이 국제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늘 그랬듯이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얼빈에서 731 부대가 자행한 악행도 교묘히 벗어나려는 수작을 아직도 부립니다. 그 후 일본의 어떤 문학 연구관은 송몽규와 윤동주에게 투여한 주사가 혈장 대용 생리식염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족한 부상병의 피를 대신해 개발한 수혈용 생리식염수였다는 겁니다. 송몽규와 윤동주 등 조선인 수감자들이 이 실험용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송몽규도 결국 19일 후인 3월 7일 사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동주가 고향에서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부친 송창희와 육촌동생 송희규가 유해를 가져와 명동의 장제촌 뒷산에 안장하고 청년문사 송몽규 지묘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최후까지 발악을 하며 수많은 아시아인과 미국 등 연합군의 목숨을 앗아갔던 일본 제국은 결국 송몽규, 윤동주를 죽이고 얼마 후 곧 처참한 최후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행동했던 열혈 청년문사 송몽규, 위대하고 순결한 민족시인 윤동주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아직도 영원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눈물로 기록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